새벽 4시. 다른 사람들은 가장 깊이 잠든 시간. 나는 오늘도 식당 불을 켰습니다. 20해가 넘도록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비톡촉 전화가 올까봐, 아들 학비가 모자랄까봐, 내일 장사가 안 되면 어쩌나? 그렇게 매일 밤 불을 켜고 장부를 정리하고 내일 장볼 목록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내 아들이 피투성이로 쓰러졌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암 수술 후 회복 중이던 아이가 온몸에 멍투성이가 되어 내 발밑에 쓰러진 겁니다. 아이는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회사의 회계 부정 사건에 휘말렸다고, 상사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행까지 당했다고. 그 상사 이름 박기훈, 대기업 부사장.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20해 동안 식당 주방 깊숙이 숨겨뒀던 나의 진짜 신분을 꺼낼 때가 왔다는 걸. 내 아들을 짓밟은 사람들, 그들의 커튼 뒤를 직접 밝히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 뒤에 내가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은빛 사연을 찾아주신 감사한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정입니다. 올해 58. 지금은 작은 중화요리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20해 전만 해도 저는 검찰청 경제수사팀 수사관이었습니다. 대기업 분식회계, 횡령, 비자금 조성, 그런 사건들을 파헤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제 별명이 하이에나였습니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고요. 증거 하나 놓치지 않고 서류 한 장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일했던 건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8살 되던 해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담당하던 대형 비자금 사건에서 핵심 증인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배후에 있던 재벌 2세가 무혐의 처리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항의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한데 왜 사건을 덮느냐고. 하지만 조직은 저를 조직 부적응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결국 저는 스스로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수사관에서 빚쟁이로, 커리어우먼에서 식당 주인으로. 당시 10살이었던 아들 준호를 키우기 위해 저는 과거를 완전히 지웠습니다. 수사관 강민정은 죽고 중화요리집 사장 강민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러 가고 오후 11시까지 주방에서 불과 씨름했습니다. 손님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짜장면 한 그릇에 500원 깎아달라는 손님에게도 웃으며 대응했습니다. 과거의 하이에나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는 여전히 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가 아닌 야채를 써는 칼이었지만 그 칼을 잡을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사는 거지? 답은 하나였습니다. 아들. 준호가 건강하게 자라서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길 바랐습니다.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준호가 경영학과에 들어가서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 아들은 나와 다른 인생을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새벽 4시 평소처럼 식당 불을 켜고 내일 장볼 목록을 적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었고 옷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비틀거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좀 살려줘. 그 순간 20해 동안 꺼졌던 제 안에 무언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갈비뼈에 금이 갔고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의사는 누가 이렇게 했냐고 물었지만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을 잡고 기다렸습니다. 조급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수사관 시절 배운 거였죠. 진실은 강요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다려줄 때 나온다는 것.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에서 큰일이 생겼어. 준호가 다니는 회사는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였습니다. 재무팀에서 일한 지 3년째였어요. 얼마 전 암 수술을 받고 복직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사장 박기훈이 준호에게 이상한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허위 매출을 장부에 올리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해외 협력업체와의 계약서를 작성하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회계 처리 방식이 복잡한가 보다 싶었대요. 근데 계속 이상한 거예요. 돈의 흐름이 안 맞고 서류는 조작하라고 하고 준호는 상사에게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했답니다. 그런데 박기훈 부사장이 준호를 회의실로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강 대리, 내가 암 치료 끝나고 복직할 수 있게 누가 도와줬는지 알아? 이 회사에서 살아남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만 해.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거부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회사 주차장에서 박기훈의 부하 직원들이 준호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폭행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지하 주차장에서 CCTV 사각지대를 골라서 암 환자 주제에 까불지 마. 다음엔 더 아프게 해줄게. 그 말을 남기고 그들은 떠났다고 합니다. 준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아들이 저와 똑같은 일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20해 전 제가 부딪혔던 그 벽. 정의를 외치면 짓밟히고 진실을 말하면 조직에서 쫓겨나는 그 세계. 저는 그 세계에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때문에 걱정 끼쳐서. 아니야, 준호야. 미안한 건 나야. 내가 너에게 정의롭게 살라고 가르쳤잖니. 그런데 정의롭게 살면 맞아야 하는 세상을 바꿔주지 못한 건 나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20해 만에 다시 하이에나가 되기로. 내 아들을 짓밟은 놈들, 그 뒤에 숨은 더 큰 악당들까지 한 놈도 놓치지 않고 물어뜯기로.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식당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이죠.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저는 오래된 박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20해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박스였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과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낡은 수첩, 법률 서적, 그리고 제 검찰청 신분증. 사진 속의 제 얼굴은 지금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눈빛. 저는 오랫동안 그 신분증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오랜만이네, 강민정.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준호의 회사를 조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공시 자료를 뒤졌고 회사 홈페이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박기훈이라는 인물의 이력도 찾아봤어요. 박기훈, 46살. 그룹 회장의 먼 친척이라는 배경으로 빠르게 승진한 인물. 하지만 여러 계열사를 거치며 구설수가 많았습니다. 횡령 의혹, 직원 폭행 의혹. 그런데 매번 무마됐더군요. 전형적인 재벌 기생충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 박기훈은 준호에게 회계 조작을 지시했을까? 단순한 분식회계일까? 아니면 더 큰 그림이 있는 걸까? 경험상 이런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표면에 드러난 것보다 물밑에 숨겨진 게 훨씬 더 많죠.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혜진아. 나야, 민정이. 송혜진. 제 검찰청 시절 후배였고 지금은 금융감독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해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지만 가끔 명절 때 안부 문자를 주고받긴 했어요. 언니, 세상에 언니 목소리 들으니까 진짜 오랜만이네요. 혜진아,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할게. 언니가 무슨 부탁을? 말씀하세요. 태산그룹 계열사 중에 태산인터내셔널이라고 있잖아. 거기 최근 재무제표 좀 볼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응, 좀 복잡한 일이야.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일단은, 알았어요, 언니. 내일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언니 조심하세요. 태산그룹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물러설 수 없었어요. 다음 날 혜진이가 보내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그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해 전의 감각이 돌아왔어요. 매출 대비 이익률이 이상하게 높았고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 금액이 너무 일정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 패턴이잖아. 20해 전에도 비슷한 사건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허위 해외 거래처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죠. 그런데 이번엔 규모가 달랐습니다. 적어도 수백억 원대.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준호가 우연히 마주친 건 단순한 회계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정 씨죠? 아드님 일로 전화드렸습니다. 낮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강민정 씨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송혜진에게 자료 요청하셨죠?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드님 건강 아직 완전히 회복 안 되셨잖아요. 더 이상 나서지 마세요. 그게 아드님을 위한 길입니다. 삑.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된 거였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혜진이에게 자료를 요청한 지 겨우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제 움직임을 파악했다는 건 이쪽 조직이 생각보다 훨씬 탄탄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박기훈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준호를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몸이 불편했지만 제 부름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준호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회사에서 내가 처리하라고 했던 해외 거래처 이름 혹시 기억나니?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블루오션 인터내셔널이었던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라고 했어요. 블루오션 인터내셔널. 저는 그 이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 회사랑 실제로 거래가 있었어? 그게 이상한 게 서류상으로만 거래가 있었어요. 실제로 물건이 오가거나 한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계약서만 작성하고 송금 내역만 남기라고 했거든요. 역시 그렇군. 전형적인 유령 회사였습니다. 준호야, 그 회사 외에 또 다른 해외 거래처 있었어? 글로벌 파트너스, 선샤인 트레이딩. 그런 이름들이 몇 개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건이야. 엄마가 해결해 볼게. 근데 너는 절대로 혼자 움직이면 안 돼. 알겠지? 엄마. 근데 엄마가 어떻게? 엄마 믿어. 엄마가 예전에 이런 일 다루던 사람이었어. 준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가? 응. 얘기 안 했지만 엄마 예전에 검찰청에서 일했어. 경제수사팀에서.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연하죠. 20해 동안 중화요리 식당 사장으로만 살았는데 갑자기 수사관이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엄마를 믿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알았지? 응. 알았어, 엄마. 준호를 돌려보낸 후 저는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블루오션 인터내셔널, 글로벌 파트너스, 선샤인 트레이딩.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지만 제대로 된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도 없고 사업자 등록 정보도 애매했습니다.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 즉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들이었습니다. 이 회사들을 통해 돈을 빼돌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어디로 가는가였습니다. 보통 이런 비자금은 누군가의 개인 계좌로 흘러갑니다. 재벌가의 비자금이거나 정치자금이거나 아니면 더 큰 범죄 조직의 자금줄이거나 어느 쪽이든 이건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송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나야. 혹시 지금 만날 수 있어? 언니, 지금 무슨 일인데?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전화로는 안 돼. 혜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언니, 혹시 어제 누가 전화했어요? 응. 어떻게 알았어? 나한테도 왔어요. 경고 전화.
언니한테 자료 넘기지 말라고. 역시 그렇군요. 혜진아, 미안해. 너까지 위험하게 만들려던 건 아니었어. 괜찮아요, 언니. 사실, 나도 태산그룹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위에서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럼 만나자. 오늘 저녁 어때? 좋아요. 근데 언니 조심해요. 내 생각엔 이거 꽤 높은 데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에 식당 불빛이 떠올랐습니다. 20해 동안 켜왔던 그 불빛. 이제는 그 불빛으로 어둠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혜진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은 피했어요. 누가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혜진은 여전히 날씬하고 깔끔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언니,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긴 한데 솔직히 걱정돼요. 나도 걱정돼. 근데 안 할 수가 없어. 내 아들이 맞았단다, 혜진아.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호가요? 왜요? 저는 준호에게 일어난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회계 조작 지시, 거부, 그리고 폭행. 혜진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니, 내가 자료 보내드리면서도 느꼈는데 태산 인터내셔널 재무제표 진짜 이상해요. 매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실제 사업 내역은 불분명하고 해외 거래가 많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공시 안 해요. 그럼 감독원에서는 왜 문제 삼지 않는 거야? 혜진이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사실은요. 작년에 내부에서 태산그룹 전체 조사하자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중단 지시가 떨어졌어요. 왜? 모르죠. 근데 소문으로는 태산그룹 회장이 청와대 쪽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정치자금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정치자금. 제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자금 조성, 유령회사, 그리고 정치자금. 이건 단순한 회계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거대한 검은 돈의 흐름이었어요. 혜진아, 그럼 이거 제대로 파헤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혜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정상적인 루트로는 안 돼요. 금융감독원도 검찰도 다 눈치 보고 있어요. 위에서 압력 들어오면 그냥 덮어요. 그럼 증거를 확실하게 잡아야 해요.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 그래야 언론이든 어디든 움직이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20해 전에도 그랬어요. 아무리 의혹이 있어도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증거는 어디 있을까? 회사 내부에 있겠죠. 실제 거래 내역, 송금 기록, 계약서 원본. 그런 게 있어야 해요. 준호.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재무팀에서 일합니다. 그 서류들에 접근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니, 안 돼. 준호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순 없어요. 언니, 무슨 생각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혜진과 헤어진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확보할 것인가? 준호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을 방법이 있을까? 그때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자고 있어? 나 엄마한테 할 말 있어. 내일 아침에 얘기할 수 있어?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내일 얘기하자. 일찍 자.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혹시 아이가 직접 증거를 찾아보겠다고 하는 건 아닐까? 새벽 4시 저는 또다시 식당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아들을 지키는 싸움인 동시에 아들이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는 싸움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이의 표정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어요. 엄마, 나 회사 복직할 거야. 뭐? 박기훈 부사장이 어제 전화했어. 복직하라고.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다시 일하자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맞았잖아. 그 사람들한테. 알아. 근데 엄마, 나 도망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엄마 혼자 싸우게 둘 수도 없고. 아니야, 준호야. 위험해. 엄마도 위험한 거 하잖아. 나도 할 수 있어.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증거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실제 거래 내역, 서류들. 내 컴퓨터에 접근 권한 있거든. 안 돼. 엄마, 나 엄마 아들이잖아. 엄마가 정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도망치지 않고. 그 순간 저는 제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더 이상 제가 지켜줘야 할 어린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싸울 줄 아는 어른이 되었구나. 준호야. 엄마, 우리 같이 하자. 엄마 혼자가 아니야. 나도 있어.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조건이 있어. 절대로 무리하지 마.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나와. 알겠지? 응, 엄마. 걱정 마. 그렇게 우리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자의 싸움. 준호가 회사에 복직한 첫날, 저는 식당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왔다 갔다 했지만 제 마음은 온통 아들에게 가 있었어요. 오후 3시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박 부사장이 웃으면서 반겼어. 지난 일은 서로 오해였다고 하네. 오해라니. 사람을 죽도록 때려놓고 오해라니. 하지만 이건 좋은 신호였습니다. 박기훈이 준호를 회유하려 한다는 건 아직 준호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엄마, 오늘 박 부사장이 나한테 다시 서류 작업시키더라. 블루오션 인터내셔널이랑 새로운 계약서 작성하래. 그래서 작성했어. 근데 몰래 복사해뒀어. 준호가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계약서 원본이랑 송금 내역 전부 다 있어. 그리고 엄마, 이거 봐. 준호가 노트북을 열어서 파일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회사 내부 회계 시스템에서 뽑은 거야. 지난 3년간 블루오션 인터내셔널로 송금한 금액.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582억 원.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스로는 423억, 선샤인 트레이딩으로는 357억, 총합이 1,300억이 넘었습니다. 세상에. 엄마,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 이 돈이 해외로 송금된 후에 며칠 뒤에 다시 국내 계좌로 들어와. 근데 그 계좌가 준호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미래 정치발전연구소라는 데로 들어가. 정치자금. 혜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준호야, 이 자료 정말 잘 찾았다. 근데 이제 위험해질 거야. 회사에서 내가 자료 복사한 거 알면. 괜찮아, 엄마. 조심할게. 그리고 나 내일 더 중요한 거 찾아볼 거야. 뭔데? 박 부사장 컴퓨터. 거기 비밀번호 알아냈어. 내일 야근할 때 몰래 들어가 볼게. 준호야, 그건 너무 위험해. 엄마,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저는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결기도 있었어요. 알았어. 근데 정말 조심해. 다음 날 준호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회사에 남았습니다. 저는 식당 문을 닫고 핸드폰을 붙잡고 앉아 있었어요. 밤 10시, 11시, 12시. 준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나? 들킨 건가?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준호야,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응, 괜찮아. 미안, 연락 못해서. 박 부사장 컴퓨터 들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그래서 뭐 찾았어? 엄마, 이거 진짜 큰일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부사장 컴퓨터에 메일이 있었어. 태산그룹 회장이랑 주고받은 메일. 그리고 국회의원 명단도 있고 돈 받은 사람들 리스트 같았어. 국회의원 명단. 이건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치권까지 연결된 거대한 부패의 골이었어요. 준호야, 그 파일 복사했어? 응. USB에 다 담았어. 근데 엄마, 왜? 나 나올 때 경비실에서 누가 날 쳐다보더라. 이상하게. 혹시 CCTV에 찍힌 거 아닐까?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준호야, 지금 당장 집으로 와. 택시 타고. 응, 지금 가고 있어. 1시간 후 준호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는 온몸에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엄마, USB 여기 있어. 저는 USB를 받아서 바로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그리고 메일. 메일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야? 제 눈에 들어온 이름. 그 이름은 제가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0해 전 제가 검찰청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사건. 그때 저를 압박했던, 그때 사건을 덮어버렸던 김태영. 현직 국회의원이자 차기 당대표 후보. 그리고 20해 전 제가 수사하던 재벌 2세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던 바로 그 변호사.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20해 전 그 사건도 지금 준호가 당한 일도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였어요. 엄마, 왜 그래? 준호가 제 얼굴을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간 것도, 박기훈이 너를 노린 것도. 무슨 말이야, 엄마? 복수야. 20해 전에 내가 했던 일에 대한.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정 수사관, 아니, 이제는 식당 사장님이라고 해야 하나? 낮고 냉소적인 목소리. 저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영. 오, 기억하시네요. 영광이네요. 20해 만이죠? 당신이. 왜긴요? 강 수사관님이 20해 전에 제 의뢰인을 괴롭혔잖아요. 증거도 없으면서요. 덕분에 제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으셨죠. 증거는 있었어. 당신네가 다 없앤 거지. 증거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강 수사관님. 법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김태영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르네요. 아드님까지 끌어들이시다니. 모자가 함께 감옥에 가시려나? 당신이 내 아들을 일부러긴요. 그냥 우연이었죠. 근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강민정의 아들이 우리 일을 방해하려고 하다니. 어머니 닮아서 정의감이 투철한가 봐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신, 이번엔 안 놔줄 거야. 놔주다니요? 강 수사관님,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나? 이 게임은 이미 끝났어요. 당신이 진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두고 봐. 두고 보긴요. 아, 참. 내일 아침 뉴스 한번 보세요. 재미있는 거 나올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우리 지금부터 정말 위험해질 거야. 괜찮아, 엄마. 우리 함께잖아.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앉아서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증거를 세상에 알릴 방법을. 다음 날 아침 김태영의 말대로 뉴스가 났습니다. 태산그룹 계열사 태산인터내셔널에서 내부 고발이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회사 기밀을 무단으로 유출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화면에 준호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었지만 알 사람은 다 알 수 있었어요. 강모 씨는 암투병 후 복직한 직원으로 회사 측은 강 씨가 회사 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렸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준호가 제 옆에서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범죄자야? 아니야, 준호야. 저쪽이 먼저 손을 쓴 거야. 우리가 증거를 공개하기 전에 내 이미지를 망가뜨리려는 거지.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내부 고발자를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러면 나중에 증거가 나와도 저 사람은 원래 회사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는 식으로 몰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준호 씨 맞으십니까? 업무상 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서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가 저를 불안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나 경찰서 가야 돼? 응, 가야지. 근데 걱정 마. 엄마가 같이 갈게. 저는 즉시 송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상황이 급해졌어. 우리 내일 증거 공개해야 할 것 같아. 언니, 근데 어떻게? 검찰에 고발하면 또 덮일 수도 있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해봤자 위에서 압력이 들어오면 또 묻힐 겁니다. 20해 전처럼 언론에 제보하는 건 어때요? 언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윤성호. 제 검찰청 동기였던 기자. 20해 전 제가 검찰청을 떠날 때 저를 취재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때 인터뷰를 거절했었어요. 모든 걸 덮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오래된 명함첩을 뒤져서 윤성호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성호 씨, 나 민정이야. 강민정. 전화 너머로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이? 세상에. 20해 만이잖아. 응. 오랜만이야. 근데 나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부탁? 무슨? 기사 하나 써줄 수 있어? 특종감이야. 뭔데? 태산그룹 비자금 사건. 그리고 정치권 불법 자금. 증거 다 있어.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정아, 너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진심이야. 내일 오후에 만날 수 있어? 가능해. 근데, 민정아, 너 괜찮아? 태산그룹이면 만만한 상대가 아닌데. 알아. 근데 안 할 수가 없어. 내 아들이 걸려 있거든. 알았어. 내일 봐. 전화를 끊고 저는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내일 경찰서 가기 전에 기자 한 명 만날 거야. 그 사람한테 모든 증거를 넘길 거고. 그럼 기사가 나가는 거야? 응.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돌아갈 수 없게 돼. 그래도 괜찮겠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 처음부터 돌아갈 생각 없었어. 이미 시작한 거잖아.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불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싸움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식당으로 내려가서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20해 동안 묻어뒀던 제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에는 20해 전 미완성으로 끝난 수사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번엔 끝까지 간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준호와 함께 윤성호를 만났습니다. 커피숍 구석 자리에 앉은 성호는 20해 전보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민정아,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게. 어떻게 지냈어? 뭐, 그럭저럭. 그나저나, 너 정말 대단한 거 들고 왔다며? 저는 USB를 꺼내서 성호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 태산그룹의 비자금 조성 내역, 유령 회사를 통한 해외 송금 기록, 그리고 정치인들 명단. 성호가 USB를 받아서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던 성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거 진짜야? 응. 전부 태산 인터내셔널 내부 자료야. 민정아, 이건 대형 사건이야. 근데 너희 안전은 확보했어? 아니. 사실 지금 내 아들이 업무상 기밀 유출 혐의로 경찰 조사받으러 가야 해. 성호가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 씨, 괜찮으시겠어요? 이 기사 나가면 엄청난 역풍이 불 텐데. 준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기사 오늘 저녁 뉴스에 내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성우야. 고맙긴. 이건 특종이야. 내가 고마워해야지. 성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정아, 근데 너 20회 만에 왜 다시 나선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0회 전에는 나 혼자였어. 그래서 무서웠고 도망쳤어. 근데 이번엔 달라. 내 옆에 아들이 있거든. 그리고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 성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 그럼 이 싸움 끝까지 함께 가자. 그날 저녁 7시. 저와 준호는 집 거실에서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메인 뉴스입니다. 대기업 태산그룹의 충격적인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본지가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1,300억 원, 유령 회사들, 정치인 명단.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 자금 중 상당 부분이 현역 국회의원 김태형 의원의 정치자금으로 흘러갔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인데요. 김태형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 측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나 본지가 확보한 이메일과 송금 내역은 명백한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해냈어. 응, 그런 것 같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과연 그랬습니다. 다음 날부터 세상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태산그룹에 대한 전격 수사에 착수했고 김태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박기훈 부사장은 구속됐고 태산그룹 회장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준호에 대한 업무상 기밀 유출 혐의는 공익 제보로 재분류되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우리 식당 앞에 검은 차들이 나타났습니다. 창문에는 협박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문 앞에는 동물 사체가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우리 동네 망했다는 항해 전화도 왔어. 태산그룹 계열사에 다니던 이웃 주민들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대. 엄마 미안해. 내가 괜한 일을. 준호가 자책했지만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잘못한 건 저쪽이고 우리는 그저 진실을 밝혔을 뿐이야. 그날 밤 식당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낯선 여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었어요. 강민정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변호사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사장님과 준호 씨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변호사요? 네. 저희 법무법인에서 사장님 기사를 보고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태산그룹 측에서 민형사상 소송을 걸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수진 변호사의 말대로 일주일 후 태산그룹은 저와 준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걸어왔어요. 금액이 50억 원이었습니다. 50억이라니. 준호가 청구서를 보며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괜찮아요. 이수진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입막기 소송입니다. 실제로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냥 내부 고발자들을 겁주려는 거예요. 우리가 확보한 증거가 워낙 명백하니까 오히려 저쪽이 불리합니다. 그 말대로였습니다. 1심 재판에서 우리는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공익을 위한 정당한 제보라며 태산그룹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싸움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태산그룹 수뇌부에 대한 형사 재판이 시작됐고 저와 준호는 핵심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날 저는 20해 만에 처음으로 검찰청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예전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8살 사표를 던지고 이 건물을 나섰던 그날. 다시는 이 세계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여기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을 때 피고인석에 앉은 박기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 피고인 박기훈이 증인의 아들인 강준호 씨에게 회계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준비해간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계약서, 이메일, 송금 내역. 박기훈의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증인, 이 자료들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 아들은 정당한 업무 권한 내에서 이 자료들을 확인했고 공익을 위해 제보한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변호인,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불법은 누가 저질렀습니까? 1,300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자금으로 흘려보낸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제 아들은 그저 범죄를 신고했을 뿐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증인, 진정하시고 증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차분히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준호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진술했습니다.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잘못된 일을 보고도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박기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태산그룹 회장 최인수, 징역 5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태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법정을 나서며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겼어. 응, 이겼구나. 하지만 이긴 건 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산그룹의 다른 계열사에서 일하던 직원들이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용기 내서 신고하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변호사와 함께 그들의 사건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또다시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불안해서도 빚 걱정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식당으로 내려가서 불을 켰습니다.
새벽 4시의 식당 불빛. 20해 동안 이 불빛은 제 고단한 삶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불빛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켜는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준호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엄마, 또 못 잤어? 아니, 그냥 일찍 일어났어. 나도 잠이 안 와서. 엄마, 나 오늘 면접 있는 거 알지? 응, 알지. 그 법무법인. 재판이 끝난 후 준호는 태산 인터내셔널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변호사의 권유로 법무법인 정의에 지원했었죠. 회계 전문가로서요. 떨려. 잘할 수 있을까? 너라면 잘할 수 있어, 준호야.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는 이미 가장 어려운 일을 해냈잖아. 두려움과 싸워서 이긴 거야. 면접은 그보다 쉬울 거야. 준호가 웃었습니다. 엄마는 어때? 식당 계속할 거야? 응. 엄마는 이 일이 좋더라. 그리고 저는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이 식당이 엄마의 전부는 아니지만 엄마의 일부야. 이곳에서 20해를 버텼으니까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어. 그날 저녁 준호가 합격 소식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엄마, 붙었어. 저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축하해, 준호야. 엄마,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아니야. 너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빚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로웠습니다. 석 달 후 저는 송혜진과 윤성호, 이수진 변호사를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민정아, 짜장면 진짜 맛있다. 성우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20해 동안 만든 거니까 맛있어야지. 근데 민정아, 너 요즘 어때? 힘들진 않아? 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오히려 속이 후련해. 20해 동안 묻어뒀던 게 다 풀린 기분이야. 이수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실 제안 하나 드리려고요. 제안? 저희 법무법인에서 기업 내부 고발 지원 센터를 만들려고 해요. 사장님께서 자문으로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요? 수사관 경력도 있으시고 직접 경험도 하셨으니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움이 될까? 물론이죠. 사장님처럼 용기 낸 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번 해볼게. 그렇게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을 운영하고 주말에는 법무법인에서 내부 고발자들을 상담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도 용기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처럼 저도 싸워보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해줬습니다. 두렵지 않을 순 없어요. 저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정의에 대한 믿음이요.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저는 또다시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으로 내려가서 불을 켰습니다. 새벽 4시의 불빛.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주말마다 식당 일을 돕기 위해 와주었고 이수진 변호사와 혜진도 가끔 들러서 저녁을 먹고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안에 있던 그 불씨, 20해 동안 꺼지지 않았던 정의에 대한 믿음이 다소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 서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양파를 썰고 고기를 볶고 면을 삶았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그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요. 오전 11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새벽 4시에 켜진 불빛은 이제 한낮의 햇살이 되어 식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불빛을 켜나갈 것이라는 것을.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불빛은 반드시 새벽을 맞이한다는 것을. 그것이 제가 강민정이 20해 동안 배운 삶의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강민정과 준호의 용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때로 불공평하고 부조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조금씩 나아집니다.